네, 신주입니다. 이번 범죄 사건은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일단 다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에서 1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비살리아의 절도범 사건이라고 부르는 연쇄 절도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세크라멘토의 동부 지역 연쇄 성폭행 사건. 세 번째가 7년간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인데 다 미제였습니다. 비살리아의 절도범 사건부터 알아보자고요. 1974년부터 1975년까지 1년간 비살리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비살리아가 인구가 한 3, 4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이었어요. 여기서 120건 넘는 집이 털린 겁니다. 신고된 범행 숫자도 많지만 중요한 건 이걸 한 명이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한 새끼가. 경찰은 이 절도 사건을 어떻게 한 사람의 범행이라고 확신했느냐. 범행 방식이 특이했던 거죠. 절도는 보통 금품이 목적이잖아. 직접적으로 돈이나 귀중품, 보석 이런 거 훔치고, 그게 아니라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물건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비살리아의 절도범은 이 새끼 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뭘 훔치긴 해. 근데 돈이랑 귀중품이 아니고 장식장 위에 올려놨던 기념주와 앨범 사진 몇 장, 손수건, 단추 이딴 걸 가져갔어요. 귀중품도 훔치긴 하죠. 근데 이것도 귀걸이 한 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돈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범행 수법도 특이한데 주로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긴 합니다. 이건 보통 도둑이랑 같잖아요. 근데 필요 이상의 짓들을 해요. 온 집안을 다 뒤져. 뭐 싱크대, 냉장고 다 뒤져. 그래서 모든 물건을 바닥에 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새끼는 보통은 훔치고 싶은 물건이 주로 귀중품, 돈이 될 만한 것들이 TV 및 서랍, 아니면 뭐 진열장, 안방, 옷장 이런 데에 있잖아요. 이 새끼는 뭐 주방, 화장실까지 뒤진다는 겁니다. 특히 여자 속옷으로 현관부터 화장실, 안방으로 가는 길에 길을 만들듯이 일렬로 이렇게 널어놓기도 했고요. 여자 속옷을 꺼내는 게 이 새끼의 시그니처예요.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 짓을 합니다. 100번 이상 절도를 저질렀으면은 나름의 노하우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범행이 진화하는데 초반에는 빈집만 골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장판 만들고 왜 이러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사소한 물건을 훔쳐갑니다. 얼마나 사소하냐면 이게 치약 뚜껑, 뭐 리모컨, 건전지, 신발끈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창문으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잠든 여자 집에 들어가서 납치를 시도한 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이 새끼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살인 한 번과 살인 미수 한 번으로 수배됐는데 단서가 없어서 미제로 남은 사건이거든요. 살인은 뭐냐? 1975년 2월 5일 밤 10시 이 사람이 대학 교수예요. 45살의 스넬링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다가 집 근처에서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거죠. 이 새끼 분명 우리 동네 사람 같지가 않아. 근데 쓸데없이 막 어슬렁거리더니 자기 집 담을 넘어서 마당 안으로 들어가고 창문에 붙어요. 자기 딸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열 받아 안 받아. 빡쳐가지고 당신 뭐야? 막 소리 지르면서 잡으려고 했지만 놓쳤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게 어떤 피해가 생긴 건 딱히 아니잖아요. 지금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경찰 신고 안 했고 가족한테 문단속 잘하자. 뭐 이 정도 말만 했어요. 그리고 6개월 지나죠. 저녁에 이 사람이 그 스넬링 교수 딸인데 베스예요, 이름이. 집안 거실에서 남자친구랑 둘이 TV 보다가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말해요. 오빠, 남자가 이상한 남자인데 밖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또 야, 지금도 보는 거 아니냐? 뭐 이지랄해. 베스는 또 아우 설마 막 이러면서 장난치다가 간식 가지러 냉장고로 가는데 그러다 창문을 한번 봤어요. 씨발 그 새끼가 있는 거야. 마침 와 있는 거야 그날. 눈이 딱 마주쳤어. 놀랬지.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남자친구가 이 새끼 잡으러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또 놓쳤어. 그 뒤로 이제 베스가 혼자 잠을 못 자는 거죠.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이대로 한 달이 더 지나요. 1975년 9월 11일 새벽 2시인데 그동안 가족이랑 같이 자던 베스가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오랜만에 이제는 혼자 방에서 자보려고 했는데 마침 사건 벌어진 거죠. 누군가가 집안에 들어와요. 베스 머리에 총 겨누더니 살고 싶으면 조용히 따라오라면서 밖에 끌고 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다행히 이 소리에 아빠가 일어나요. 스넬링 교수가. 범인과 몸싸움을 합니다. 범인은 계획에 없던 상황이었나 봐요. 당황해가지고 총 2발을 쏘고 튑니다. 스넬링 클라우드 교수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거죠. 이게 비살리아 절도의 마지막 살인사건이었고, 범인이 이 집에 올 때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이걸 버리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하필 비살리아 절도범에게 도난당했다고 신고된 그 자전거입니다. 그럼 뭐야? 같은 새끼라는 거죠. 자전거를 훔친 애가 범인이에요. 수배가 내려졌어요. 현상금도 한 2천만 원 정도 걸렸거든요. 경찰은 당장의 절도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야간 순찰 숫자를 늘렸고요. 베스에게 최면 수사를 해봤는데 이 새끼가 또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얼굴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어떻게 순찰을 피했는지 비살리아의 절도범 계속 나타났고 모든 집이 완전 무방비로 털렸어요. 이렇게 클라우드 교수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납니다. 1975년 12월 12일 오후 8시 반 이날 동네를 순찰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빌 맥고엔 형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입니다. 자세히 보면 눈을 다쳤죠? 수상한 남자가 어느 집 뒷문에서 도망치듯이 나오는 장면을 우연히 본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새끼가 비살리아의 절도범이다. 쫓아갔죠. 근데 이번에도 놓칩니다. 경찰한테 총을 쏘고 도망쳐요. 이때 빌 맥고엔 형사가 휴대용 손전등을 들고 있었는데 총이 여기를 맞은 거죠. 그래서 파편이 눈에 튀는 바람에 눈이 안 보이니까 범인을 놓쳤던 거고. 그리고 갑자기 비살리아의 절도범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도둑질을 더 안 해요. 애초에 단서도 없었는데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제는 수사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거죠. 이렇게 2년간 118건의 절도와 무단 침입, 납치 미수의 살인 미수 사건까지 저질렀지만 미제로 남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1974년부터 1975년까지 비살리아에서 일어난 연쇄 절도 사건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강력 범죄 사건이 존나 많아요. 셀 수도 없어요. 진짜 많아. 유독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말하는 겁니다. 비살리아 절도 사건에 이어서 1976년 6월부터 이번에는 차로 3시간 거리의 세크라멘토예요. 여기서 동부 지역 연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3년간 50번 정도가 일어났어요. 범행 수법이 다 비슷한 게 이 집 저 집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여자 혼자 있는 것 같으면 잘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몰래 창문 깨고 들어가서 손전등으로 비춰서 깨워요. 그리고 총으로 협박해서 성폭행하는 방식인데 피해자를 특이한 게 오랫동안 지켜본 것처럼 이 사람의 일정이나 주변 관계를 범인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말 듣지 않으면 가족 이름 대면서 누구 죽이겠다거나 아니면 남자친구 회사에 찾아가겠다 이런 식이에요. 며칠 전부터 스토킹을 했다는 거죠. 이 사건도 범행이 진화하는데 처음에는 여자 혼자 사는 집에만 들어갔어요. 16차 사건부터는 남자랑 같이 있는데도 들어갔다는 거죠. 너무 익숙해가지고 망설임 자체가 없었대요. 일단 들어가고 봐. 그러면 총으로 위협하고 여자에게 남자를 묶으라고 합니다. 그런 뒤에는 여자를 다른 방에 끌고 가서 성폭행하는 시기예요.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짓을 하거든요. 묶인 남자의 몸에 그릇을 올려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남자가 이제 여자 성폭행하는 소리 날 테고 줄을 풀려고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떨어져서 깨질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너 만약에 움직여서 그릇 깨면은 이 집안에 있는 사람 다 쏴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강간당하는 소리 들으면서도. 결국 가족과 여자친구를 못 지켰다는 죄책감으로 엄청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죠. 이렇게 3년간 13살에서 41살. 이 피해자를 고르는 기준도 없어요. 여자면 들어가는 것 같아. 이런 성폭행 사건이 50번이나 일어나는데 초기에 경찰은 수사하면서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범행 수법이 완벽했기 때문에 모방 범죄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비공개 수사는 모방 범죄를 막고 범인을 방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도 하지만 단점이 정보 수집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21번째부터 공개로 돌리는데 그러자 몇 시간 만에 이 지역에 총과 실탄, 자물쇠가 동시에 품절돼 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범인도 나름대로 어떻게 경찰이 움직이는지 미리 알고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신문에서는 동부지역 성폭행범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기사가 실리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기사가 실린다는 게 경찰이 이 사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기대하지 말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각자 살아남자는 거예요. 경찰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사건은 계속 일어났고요. 그러다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50번째 사건 뒤로 갑자기 범인이 또 나타나지 않아요.
끝까지 경찰은 범인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면서 동부 지역 연쇄 성폭행 사건도 비살리아의 절도범 때처럼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피해자들 진술을 좀 들어보면은 범인이 복면을 쓰고요. 검정 옷에 장갑을 끼고 있대요. 키가 한 177, 마른 체격이지만 운동을 한 것처럼 단단해 보였고 다리는 또 면도한 것처럼 털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거겠죠. 머리카락, 채모 이런 거. 성범죄가 목적이니까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범인은. 여기에 범인이 목소리가 또 남자치고 높은 톤인데 이 야추가 비정상적으로 작았다고도 합니다. 이 불쌍한 새끼. 이 새끼는 하남자인 거지. 약간 좀 개집아이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범행 전후로 집안을 꼼꼼하게 뒤지고 냉장고에서 음식도 꺼내 먹었대요. 현장에서 여유가 있는 겁니다. 많이 해봤단 얘기지. 그러면서 또 혼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데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했어요. 보니 널 증오해. 뭐 이딴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드라마 봤는지. 범인이 현장에서 꽤 많은 행동을 했고 피해자 숫자도 많은데 인상착의를 제대로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몽타주입니다. 그나마 나온 게. 이걸 어떻게 잡아 범인을. 범인이 자기를 못 찾을 거라는 걸 아는지 나중에 피해자에게도 전화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녹취가 남았죠. 1976년에 일어난 첫 번째 피해자에게 범인이 1년 6개월 만에 걸었던 전화 내용이 있어요. 이거 들어보고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뭐 들어보면은 그냥 진짜 흔한 개 씨변태 찐따새끼인 것 같아요. 목소리나 단어 선정이나 말과 말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 보면은 어느 나라든 이 전화로 이러는 거는 좀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알아볼 마지막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세 번째 미제 사건이 뭐냐? 우리가 나이트 스토커라고 하면은 이 새끼 생각해요. 리차드 라미레즈인데 1984년부터 1985년까지 2년이 조금 안 됩니다. 13명 정도 죽여서 시신을 훼손한 새끼예요. 기본적으로 성범죄죠. 폭행과 강도도 많이 저질렀는데 같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이야기 들어보면은 리차드 라미레즈가 이 사건의 범인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이 새끼 얘기를 왜 한 거냐? 캘리포니아는 연쇄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에요. 그 중에 나이트 스토커라는 별명을 가진 새끼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랑 구분하려고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라고 합니다. 리차드 라미레즈가 나타나기 5년 전이에요. 1979년부터 같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의 어느 콘도에서 남녀 둘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9번의 살인을 저지르거든요. 피해자들이 주로 30대 부부나 20대 후반 정도의 젊은 남녀였어요. 총을 이용했지만 주로 현장에 있던 연장을 이용해서 많이 폭행했고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이때 수사 기술로 범인을 찾지 못해서 이게 미제로 남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5년 만에 캘리포니아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죠. 이 사건의 범인이 리차드 라미레즈였고 5년 전과는 다른 사건의 범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먼저 범인과 구분하려고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리차드 라미레즈가 아니라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에게 사망한 피해자들인데요. 1981년까지 2년 정도 사건을 저지르다가 5년간 냉각기 가졌고 1986년에 혼자 집에 있던 18살 여자를 성폭행한 뒤에 공구로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하고 도망갔어요. 이 뒤로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도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 잡아보자고 오랫동안 수사했는데 이번에도 증거, 목격자가 부족해서 범인을 찾지 못했거든요. 결국 이 사건도 범인이나 용의자 하나 못 찾고 미제로 남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비살리아의 절도범, 동부지역 연쇄성폭행,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까지 캘리포니아에서만 일어난 3개의 미제 사건을 알아본 겁니다. 어때요? 재밌냐는 게 아니고 뭔가 떠오르지 않냐는 겁니다. 3개의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일단 지역,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고 발생 시기도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밀집돼 있다는 거죠. 10년 사이에. 그리고 범인을 다 잡지 못해서 미제로 남았는데 지금은 해결됐습니다. 2018년에 3사건 다 한 번에 해결이 됐어요. 1년 내에 범인 셋을 잡은 게 아닙니다. 범인이 한 명이었다는 거죠. 이 새끼예요. 조셉 제임스 디안젤로라고 체포 당시 72살의 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대 중반쯤에 비살리아의 절도범, 동부지역 연쇄 성폭행,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 살인사건까지 다 저지른 거예요. 이 한 새끼가. 자,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범인이 한 명이었다는 사실은요. 모든 사건이 멈춘 지 15년이 지난 2001년에 알게 됐어요. 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간에 일어났지만 따지고 보니 공통점이 많았다는 거죠. 훔친 자전거를 이용해 다니다가 집 안 내부에 쉽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1층 집을 선호했고 다이아몬드 매듭이라는 특이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묶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이아몬드 매듭이래요. 하지만 이 지도처럼 같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어도 지역이 큽니다.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 4배나 되는 땅덩어리거든요. 너무 크니까 중부, 동부, 남부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결국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마찬가지예요. 면적상. 그러니까 경찰도 다른 지역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던 거고요. 특히 동부지역 연쇄성폭행 사건은 오랫동안 비공개였어요. 그러니까 중부, 남부에서는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을. 정보 공유가 안 되니까 당연히 단서로 쓸만한 정보가 부족한 거고 일부 경찰은 동일범이 지역을 옮겨 다니는 중이라고 의심도 해봤는데 그걸 증명할 정도의 수사 기술이 이때는 없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DNA라는 최강의 수사 기술이 개발됐고 2001년에 같은 DNA가 발견된 또 다른 사건은 없는지 찾아보다가 이 3사건의 범인이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별명이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도 불리거든요. 별명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 거냐? 이분 때문인데요. 미셸 맥나마라라는 범죄 스릴러 작가예요. 이 사건을 오랫동안 조사하면서 자기 블로그에 글을 연재했거든요. 그러다 2013년에 처음으로 골든 스테이트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캘리포니아가 서부 개척 시대에 금 캐려고 사람들이 몰려서 골든 스테이트라는 별명이 생겼거든요. 범인이 강원도에서 사건을 저질렀어. 그러면은 감자국 킬러 뭐 이렇게 불렀던 거죠. 범인은 이런 과정으로 정체가 드러나면서 결국 마지막 범행 32년 만에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상한 거는 아니 씨발 아무리 7, 80년대라고 해도 어떻게 이 수백 건의 사건을 저지르는 동안 경찰이 한 번도 용의자로 만나보지 못했냐는 거죠. 골든 스테이트 킬러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오랫동안 정체를 숨길 수 있었느냐. 이거를 2부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